2020년 초부터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리한 대처에 몰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대외 관계보다는 국내 이슈에 집중하고 대면 외교는 제한됐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공조 또한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교 환경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폭 확대되고 확진자 증가 추세도 진정되면서 점진적으로 다자 및 양자 간 외교 활동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5월 말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에는 우리 대통령이 주최국 영국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특사로 임명된 성김 대사가 6월 말 방한하여 한미 간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 및 북미 대화 간의 논의를 하였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간 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 쌓여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중 외교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물꼬도 터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범세계적 대응이나 기후변화 이슈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예로부터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나라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우리 외교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되겠죠. 오늘 외교관TV는 한국외교협회 이준규 님을 모시고 불확실하고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과 필요한 전략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외교협회 창립 5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외교협회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외교협회는 퇴직한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잘 훈련된 외교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좀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자 하는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물론 외교관들 상호 간의 친목 활동도 하지만은 또 정보 교환이나 또는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을 통해서 나라의 외교에 기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직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퇴직 회원들 다 합하면은 한 2,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습니다. 협회가 지금 50년이 됐는데요. 그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외교협회가 50주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외교의 연륜과 경험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1948년 나라가 건국했을 때의 초창기 신생국 외교라든가 개독 외교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 좀 성숙한 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로서 이런 성숙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훈련된 외교관들의 인적 자원이 쌓였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외교협회가 크게 우리나라 외교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협회도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완화도 점차 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몇 가지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러한 주제로
상당히 큰 규모의 학술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경제, 사회 분야에서뿐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외교가 어떻게 그 시대의 추세에 발맞춰서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세미나를 하시나요? 12월 초로 현재 예정하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50주년이라는 큰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그 거리두기라든가 이게 완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큰 규모로 그 리셉션을 개최해서 주한 외교단이라든가 손님들을 좀 많이 초청해서 우리 그 외교협회의 존재 가치도 좀 대외에 널리 알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이 120여 년 전 조선 말이나 대한제국 시기와 좀 비슷하니까 좀 더 집중해가지고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유에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 흐름이 엄중한데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부동산 문제 등 국내 문제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상황을 보고 대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환경이 어렵다라든가 또는 그 외교를 잘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뭐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구한말과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구한말 때는 사실 우리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국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읽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은 그 외교가 우리나라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국내 정치가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우리나라의 존립과 번영이라는 이 큰 외교의 목적을 훼손하는 그 정도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께서 2020년 초 회장에 취임하시고 한국 외교가 기로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2021년도에 들어서는 기로가 아니고 망망대해에서 표류가 있는 느낌이 든다 하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기로에 서 있다는 것과 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 배경이 뭘까요? 아니면 더 엄중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벌써 뭐 몇 달 전 얘기인데요. 사실 그때는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새로 출범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엄중한 국제적 외교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외교가 뚜렷한 목표 의식과 그 다음에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항해를 할 때 사실 우리 배가 어느 항구를 목표로 가고 있느냐, 또 그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항로를 따라서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늘 우리 외교가 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 또는 그 목표 지점에 잘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목표 설정과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건 바로 그게 기본이겠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6월 영국의 이제 G7 정상회의에 초청돼서 참석하시고 또 유럽을 순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평가하시길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뭐라든가 또는 다른 선진국과 함께 중요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해결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도 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초청받아서 선진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이 가입해서 G8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G7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정식 멤버가 되자고 나서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확고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 G7 그룹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전 지구적인 관심사, 경제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특히 또 그 인권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그 국제사회에서 일정 부분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대응, 그런 전 세계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주변 사강과의 관계가 상당히 그 중심적인 우리의 이 외교 현안이 되겠는데요. 외교 현안 바로 직접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이제 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한번 이준규 회장님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 북한 북핵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또 주선을 해서 또 같이 참여도 했고 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이제 북미 대화가 상당히 답보에 빠져 있는데요. 북한의 이제 마음을 살려고 북한을 이제 끌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그냥 참 그 거친 이 말과 또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노력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북한과 관련해서 성공적이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북한이 큰 도발을 하지 않고 대체로 평화적인 무드가 유지됐다는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강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북한의 그 핵역량 강화라는 대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북한과의 대화가 우리하고 뿐 아니고 미국하고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회담 자체를 할 때는 금방 무엇인가 이루어질 듯이 우리가 흥분한 무드에 들어가 있었지만은 사실 회담 자체로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나 도구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귀결된 것은 그 회담을 할 당시에 당사자들이 서로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북한을 상당히 오래 상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쯤이면은 우리가 북한의 실체라든가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뭐 이걸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감상에 젖어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우리가 대하고 북한하고 어떤 교섭을 할 때 냉정한 객관적 평가 또는 그 어떤 북한을 보는 매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이끌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평가와 계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단된 이후로 북한을 상대할 때 일관된 그런 정책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으면은 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금 방향이 바뀐다든가 뭐 이렇게 좀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느낌까지는 갖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좀 취약한 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제약 하에서도 우리로서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인식, 북한의 실체라든가 북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전략 전술이라든가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큰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북핵 특사인 성김 대사도 방문을 했고 방문해서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을 뭐 폐지한다든가 뭐 재조정한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 북한을 끌어내려고 대화의 자리에 끌어내려는 그 한미 간의 노력이 보이는 측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뭐 꿈보다 해몽이라는 등 뭐 잘못된 기대는 실망을 불러온다든가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가까운 장래의 남북 대화나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그 미국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제재 해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입니다. 또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북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확신이 서야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양측의 생각이 서로 다른 상황 하에서 쉽게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제재가 잘 유지돼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면은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북한이 제재에 못 견뎌서 대화에 나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제재에 동참하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뭐 또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당 기간 대화 재개는 기대하기가 뭐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이제 뭐 한일 정상회담이 작게라도 열릴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다만은 일본은 뭐 스가 총리가 나중에 뭐 하는 이야기가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었다 그런 말까지 하고 뭐 만날 뭐 생각이 없었다라든가 그런 말까지 나오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촌스러운
그런 말이다 하는 그런 또 평가까지 말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출구도 없이 꽉 막힌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 그래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화돼서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이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일본이 이웃에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일본이 이웃에 있다는 것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일 외교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밉지만 과연 이 미운 일본을 이웃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고 일본이 옆에 있다는 것의 장점을 우리가 끌어낼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한 이래 부침을 거듭해 왔고 또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심각한 것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한일 간의 대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고 또 한일 상호 간의 상호 신뢰가 바닥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어떠한 제안도 그것이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양국 정부는 징용공에 대한 판결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러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양국 간의 신뢰가 바닥나 있기 때문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이나 또는 제스처도 그것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본과의 외교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의 바탕 위에서 일본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이러한 징용공 판결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화를 위한 노력,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도를 하고 일본 측에 계속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보면은 일본 측에서는 계속 이 모든 게 한국의 책임이고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하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이다. 이 모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상황은 일본이 거꾸로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나오고 또는 이제 그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이용한다. 한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보이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한일 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있어서 일본이 그렇게 마냥 부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일본을 비판만 하고 그냥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전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반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쪽의 반성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일이 서로 어느 정도의 선의를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양국 국가나 또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서로 진지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7월 23일이면은 도쿄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뭐 개최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그 다음에 독도를 일본의 그 영토로 이제 뭐 표기하는 일본 올림픽 조직위의 그런 모습, 또 한일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도 뭐 거기에 대한 뭐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 아직 정부 쪽에서는 이제 양국 정부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상당히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문하셔야 될까요?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당시에 일본 총리인 아베 총리께서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죠. 만약에 동경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면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지금 경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개막식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게 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대통령의 방일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정부에 혹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웃 나라 국가 원수로서 축하하기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정상회담 같은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말고 그냥 개막식에 참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그 손님을 맞이하는 주최국으로서의 일본은 이웃나라 국가 원수가 오는데 정상회담도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부담을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후에서는 일본 정부와 정상회담 교섭 같은 것을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도쿄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